내가 수입 우유 2박스를 들고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남편 김민준의 얼굴은 이미 걸레짝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박서연, 솔직히 말해. 일부러 그런 거지? 김민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내 손에서 박스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우리 엄마가 반년을 기다렸어. 네가 이번에 오면 뭐 좋은 거라도 사올 줄 알고. 근데 고작 이걸 들고 왔다고? 나는 박스 위에 먼지를 툭툭 털었다. 이거 우리 엄마, 강지의 사장님이 직접 챙겨주신 거야. 수입 브랜드라 한 박스에 5만 원도 넘어. 엄마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실속 있다고 하셨어. 김민주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우리 엄마 회사가 올해 300억을 벌었고 혼수로 사준 아파트만 해도 10억짜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가 이 우유 2박스를 봤다면 기가 막혀 쓰러지셨을 거다. 그가 나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우 세트나 홍삼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해. 깜빡 잊었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너로? 보내려면 당신이 직접 보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가 그랬어. 처음 시댁에 가는 건데 성의만 보이면 된다고?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우리 손에 들린 우유 2박스를 보자 그녀의 눈알이 방울처럼 튀어나올 듯 부라려졌다. 이게 너희가 가져온 전부니? 그녀는 몇 걸음 만에 달려내려와 박스의 상표를 가리켰다. 서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내 엄마 회사가 300억을 번다면서 고작 이런 싸구려 우유 2박스로 날 등신 취급하는 거냐고? 어머니, 이거 싼 거 아니에요. 내가 막 해명하려던 찰나 그녀가 말을 끊었다. 안 싸면 얼마나 비싼데? 최 여사는 손을 뻗어 박스를 열어젖히려 했다. 보아하니 일부러 우리 집 무시하는 거네. 내 엄마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너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시동생 김민석도 집에서 뛰쳐나와 팔짱을 낀 채 구경하고 있었다. 형수님, 우리 형이 며칠 전에도 형수님 엄마한테 저 팀장 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라던데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사올 돈도 아까우셨나 봐요? 김민주는 옆에서 계속 나에게 눈치를 주며 중얼거렸다. 엄마, 민서가 그만 좀 해. 내가 뭘. 최 여사는 박스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안에서 우유 팩들이 덜컹거렸다. 아들 장가 보내서 덕 좀 보나 했더니 고작 우유 2박스가 전부라니. 내 엄마가 이렇게 짠순이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민준이 너랑 못 만나게 했을 거야. 생떼를 쓰는 최 여사를 보니 나는 비로소 엄마의 뜻을 깨달았다. 어제 엄마가 짐을 싸주실 때 그들의 본색을 한번 보라며 얽히기 싫으면 비싼 건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는 엄마가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들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거였다. 300억은 우리 엄마가 번 돈이에요.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바닥에 박스를 주워들며 차갑게 말했다. 이 우유 2박스 받고 싶으면 받으시고 싫으면 저 지금 바로 갈게요. 네가 감히. 최 여사가 뛰어올라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김민준이 막아섰다. 박서연, 말이 너무 심하잖아. 김민준은 제 엄마를 감쌌다. 엄마는 그냥 한 소린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 난 잘못한 거 없어.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는데? 나는 그를 쏘아봤다. 당신들 가족은 우리 엄마 돈이나 노리면서 날 현금 인출기로 쓰려는 거잖아. 꿈깨. 김민석이 옆에서 비아냥거렸다. 어이구, 300억 버니까 사람이 달라지셨네. 우리 형이 형수님 쫓아다닐 땐 아니랬잖아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일부러 엄마 회사 송년회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에는 직원들에게 나눠줄 골드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우리 엄마가 번 돈 누구한테 쓰든 엄마 마음이야. 은혜도 모르는 짐승들한테 줄 돈은 없지만 최 여사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더니 갑자기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이고 서연아, 어미가 농담한 걸 가지고 얼른 들어와. 밖은 춥다. 그녀는 김민준을 쏘아봤다. 뭘 꾸물거려? 얼른 우유 들고 들어가서
내 아내한테 따뜻한 물 한 잔 따라줘. 나는 그녀에게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 안면 바꾸는 속도 좀 보게. 배우를 안 한 게 나라의 손실이네. 김민주는 박스를 들고 뒤따라오며 계속 중얼거렸다. 거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최 여사가 묻기 시작했다. 내 엄마 회사는 뭐 하는 곳이니? 사람 안 뽑아? 우리 민석이가 요즘 백수인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엄마 말 명심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허락하지 마. 어떤 도움도 약속하지 말고. 만약 그들이 널 괴롭히면 지금 바로 전화해. 기사님 보내서 데려오라고 할게. 옆에서 듣고 있던 최 여사가 황급히 말했다. 사부인, 저희 서연이 안 괴롭혀요. 지금 갈비찜 해주려고 하는 중인데요. 엄마는 그녀의 말을 바로 끊었다.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기사님을 아파트 밑에 보내놨으니까 서연이 오늘 우리 집에서 잘 거예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엄마가 말했다. 말 들어. 얼른 내려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전화를 끊자 최 여사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이제 막 왔는데 간다고? 내 엄마가 일부러 우리한테 망신 주려는 거지? 엄마는 절 아끼시는 거예요.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천천히 식사하세요. 전 먼저 갈게요. 김민준이 쫓아나왔다. 서연아, 그만 좀 해. 엄마가 너한테 기회 줬잖아. 이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상황 파악을 못한다면 우리도 더는 같이 못 살아. 라먼츠.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왔다. 길가에 정말로 우리 집 차가 서 있었다. 차에 오르자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이 우유 2박스가 엄마가 내게 주신 부적처럼 느껴졌다. 기사님이 내게 쪽지 하나를 건넸다. 엄마의 글씨였다. 그들은 김민석을 회사의 끈앞풀로 심으려 할 거다. 그들의 헛소리 믿지 마라. 나는 쪽지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엄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다. 이건 그냥 우유 2박스가 아니었다. 나에게 보내는 경고였던 것이다. 차가 멀리 떠나고 나는 뒤를 돌아 그 아파트 건물을 보았다. 최 여사가 베란다에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김민준과 김민석은 옆에서 무언가로 다투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다. 바보 같은 딸, 엄마가 널 지켜주지. 누굴 지켜주겠니?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창밖 풍경을 보았다. 갑자기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졌다. 엄마 말을 듣길 정말 잘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휘둘렸을지 모른다. 이 시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탐욕스러웠다. 하지만 괜찮다. 엄마가 계시니 누구도 날 괴롭힐 수 없다. 앞으로의 연극은 그들이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달렸다. 나는 이 우유 2박스가 과연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책 깨기도 전에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잠이 깼다. 옷을 걸치고 나가보니 최 여사가 도자기 그릇을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다. 파편이 내 발치까지 튀었다. 금수저 며느리 얻어오면 뭐해.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는데. 최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지만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 옆집 이씨네 며느리는 친정 갈 때마다 한 차 가득 선물을 가져온다던데. 어떤 인간은 고작 싸구려 우유 2박스로 거지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로. 김민준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파편을 주우며 나를 향해 눈짓했다. 서연아,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떻게 마음에 안 담아둬요? 나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댔다. 그 우유 수입품이라 한 박스에 5만 원 넘어요. 2박스면 10만 원인데 당신들 가족 반달치 식비는 될걸요. 적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우유 박스를 옮기려 했다. 최 여사가 달려들어 박스를 누르며 소리쳤다.
우리 집에 준 건 우리 거야. 다시 가져갈 생각 마.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손을 비비고 웃었다. 서연아, 어미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민석이가 요즘 플라워 카페를 열고 싶어 하는데 창업 자금이 5억 정도 부족해서 그래. 5억이요?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 사람 2년 전에 PC방 차렸다가 진빚 1억도 아직 못 갚았잖아요. 또 카페를 연다고요?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1억은 그건 내 엄마가 우리한테 빌려준 거 아니었니? 한 가족끼리 갚고 안 갚고가 어디 있어? 한 가족이요? 나는 방으로 돌아가 여행 가방에서 차용증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김민석 씨가 직접 쓴 차용증이에요. 박서연 씨에게 1억 원을 빌림, 월이자 1%, 1년 내 상환. 밑에 지장까지 찍혀 있네요. 벌써 2년이나 지났으니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1억 2,400만 원이네요. 이걸 보고도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김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차용증을 빼앗아 찢으려 했지만 내가 재빨리 다시 낚아챘다. 찢어봐. 나는 차용증을 들고 그에게 소리쳤다. 찢으면 바로 법원에 고소해서 그 사람 감옥에 보낼 테니까. 최 여사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다. 내 팔자야, 왜 이렇게 기구한 거야? 아들이 며느리였더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돈 좀 빌렸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아. 그때 시동생 김민석이 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까치집을 한 채 하품을 하며 말했다. 누나, 고작 1억 가지고 뭘 그래요. 제가 카페 차리면 한 달이면 벌 돈인데 그때 엄마한테 말해서 누나 엄마한테 돈 좀 더 투자하라고 할게요.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누나한테도 이득이 될 거고요. 이득? 나는 냉소했다. 당신은 나한테 빚진 1억부터 갚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회사 돈, 단 1원도 당신한테 줄 생각 없어요. 말하는 뻔세하고는 김민준이 벌떡 일어나 내 코앞에서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날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내가 내 동생 좀 돕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내 엄마는 1년에 300억을 버는데 5억 좀 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해? 그냥 불우이웃 돕기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불우이웃 돕기?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엄마 돈이 바람 불어서 생긴 줄 알아? 그 돈, 엄마가 밤낮으로 영업 뛰고 위출혈까지 겪으면서 번 돈이야. 그걸 왜 당신네 그 게으름뱅이 동생한테 줘야 하는데? 최 여사도 울음을 그치고 벌떡 일어났다. 내 엄마 돈이 많아봤자 어차피 다 내 거 될 거 아냐. 내 건 민준이 거고 민준이 건 우리 집 거지. 뭘 그렇게 따져? 우리 엄마 돈은 내 거고 내 돈도 내 거예요. 당신들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다. 이런 곳 더는 못 있겠네요. 네가 감히 가? 최 여사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오늘 5억 준다고 약속하고 내 엄마한테 민석이 팀장 자리 알아봐 주라고 하기 전에는 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김민준도 문 앞을 가로막았다. 서연아, 그냥 엄마 말 들어. 안 그러면 나도 너랑 같이 안 돌아갈 거야. 돌아오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최순자 여사님, 우리 엄마한테 5억 투자하라고 하고 우리 엄마한테 일자리 마련해달라고 하고 1억 빚도 떼어먹으려고 하셨죠? 이 말들 다 녹음했어요. 계속 막으시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최 여사의 손이 갑자기 풀렸다. 눈이 동그래졌다. 김민석이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김민준이 그를 막았다. 엄마, 그만해요.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뭘 그만해. 최 여사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쟤 경찰에 신고 못해. 신고하면 내가 쟤네 엄마 회사에 쫓아가서 시부모 학대한다고 소문낼 거야. 가보시죠. 나는 문을 열었다. 마침 우리 엄마 회사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어떻게 며느리 돈 뜯어내려 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기자들 불러서 인터뷰도 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아들한테 빚 떼어먹으라고 가르쳤는지 말이죠.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등 뒤로
최 여사의 저주와 김민준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택시에 올라타자 분노로 손이 떨렸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엄마는 전화기 저편에서 냉소하셨다. 그럴 줄 알았어. 그들이 좋은 마음을 품었을 리가 없지. 넌 지금 바로 집으로 와. 그들과 더는 말 섞지 마. 김민준이 안 돌아오면 그 결혼은 없는 걸로 해. 전화를 끊자 속이 후련해졌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그 1억의 빚과 그들이 노리는 300억에 대한 계산은 언젠가 반드시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드레스룸에서 목도리를 꺼내려다 보석함을 열어보고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 안에 있던 용봉, 롱봉, 골드바 한 쌍이 사라진 것이다. 엄마가 혼수로 주신 것으로 개당 100g짜리 시가로 거의 1천만 원에 달했다. 일부러 금고에 보관하다가 이번에 시댁에 갈 때 잃어버릴까봐 보석함에 넣어 잠가두고 온 것이었다. 나는 거실로 달려갔다. 김민준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 내 굳은 표정을 보더니 슬쩍 눈을 피했다. 내 골드바 어디 갔어? 나는 보석함을 그 앞에 던졌다. 잠금 장치가 쨍그랑 소리를 냈다. 김민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거 엄마 드렸어. 엄마를 줬다고?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건 내 혼수야. 당신이 뭔데 그걸 엄마한테 줘? 엄마가 요즘 운이 안 좋다고 골드바 절에 가져가서 기운 좀 받고 싶다고 하셔서. 김민주는 일어나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내가 뿌리쳐버렸다. 고작 골드바 2개 가지고 뭘 그래. 내가 월급 받으면 다시 사줄게. 사준다고? 나는 냉소했다. 당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먹고 마시지도 않고 3년을 모아야 해. 김민준, 당신은 우리 집 돈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1억 빚도 안 갚고 이젠 내 골드바까지 훔쳐? 양심도 없어? 말하는 것 좀 봐. 김민준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엄마잖아. 내가 골드바 하나 드린 게 뭐가 잘못됐어? 내 엄마는 1년에 300억을 버는데 고작 1천만 원이 아까워? 진짜 구두쇠네. 내가 구두쇠라고? 나는 현관문을 가리켰다. 당신,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당신 집으로 꺼져버려. 나가라면 나가지. 김민주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최 여사를 데리고 다시 쳐들어왔다. 최 여사의 손에는 정말로 그 골드바 2개가 들려 있었다. 빨간 끈으로 엮어 목걸이처럼 만들고 있었다. 박서연, 이 되바라진 년아. 최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욕을 퍼부었다. 고작 골드바 2개 때문에 내 아들을 쫓아내? 우리 김씨 집안이 너한테 못해준 거 있어? 못해준 게 없다고요? 나는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나한테 빚진 1억도 안 갚고 내 골드바나 훔쳐가고 이게 못해준 게 아니라고요? 누가 훔쳐? 민준이가 나한테 준 거야. 최 여사는 골드바를 목에 걸었다. 마치 금목걸이를 한 것처럼. 이제 이 골드바는 내 거야. 갖고 싶으면 내 시체에서 뺏어가 보시지. 김민준이 옆에서 거들었다. 서연아, 그만 좀 해. 엄마도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절에 다녀오시면 다시 돌려주실 거야. 돌려준다고? 나는 골드바를 삼킬 듯한 기세인 최 여사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저걸 녹여서 김민석 금시계라도 맞춰줄 생각인가 보지. 최 여사의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내 주둥이를 찢어놓을 거야. 내가 몸을 피하자 그녀는 허공을 덮치고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김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고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박서연, 너 너무 심하잖아. 빨리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방금 당신들이 한 말 다 녹음했어요. 혼수 예물을 훔치는 건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지금 골드바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하겠지만 아니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최 여사의 손이 떨리더니 골드바를 벗어
김민준에게 던져주었다. 돌려주면 될 거 아냐? 누가 탐낸다고? 나는 골드바를 낚아채 그대로 문 밖으로 향했다. 어디가? 김민준이 나를 붙잡았다. 호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가는 밤사이에 다 도둑 맞을 것 같아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5성급 호텔의 방을 잡았다. 막 씻고 나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댔다. 문구멍으로 보니 최 여사가 발로 문을 차고 있었고 김민주는 옆에서 말리고 있었다. 박서연, 너 당장 나와. 최 여사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네가 뭔데 혼자 살아? 나는 바로 호텔 보안팀에 전화했다. 2분도 안 되어 보안요원 2명이 올라왔다. 2분, 여기서 나가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너지? 보안요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최 여사가 발버둥 쳤다. 나는 제 시어머니야. 쟤는 내 며느리고.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그 집은 우리 엄마가 사주신 제 집이에요. 혼전 재산이라 당신들 김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문을 열고 등기 부등본 사본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원본 보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변호사 시켜서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데 김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최 여사를 끌고 가버렸다. 최 여사는 여전히 욕을 퍼붓고 있었다. 이해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 우리 민준이 등에 업혀서 재산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지.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문에 기댔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역겨워서였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온 걸까? 밤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내일 이 변호사님 보내서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할게. 이런 집안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발목 잡혀. 네, 나는 코를 킁킁거렸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딸,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 거야.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내일 기사님 보내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 야경을 보았다.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다행히 일찍 알았고 다행히 아직 아이도 없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이 또 문을 두드렸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랑 같이 집에 가자. 그는 보온병을 내밀었다. 이거 엄마가 넣어주려고 끓인 닭백숙이야.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셨어. 나는 받지 않았다. 이혼 서류 오늘 준비될 거야.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고작 골드바 2개 때문에? 골드바 때문이 아니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들 가족의 그 끝없는 탐욕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300억을 번 건 엄마의 능력이지. 당신들의 돈나무가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 깨끗하게 끝내자.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방문을 닫았다.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는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어떤 구덩이는 일단 발견하면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빠질 뿐이다. 김민준의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 이 변호사님은 이혼하려면 그들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김민준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거라고. 나는 텅 빈 거실을 보다가 문득 엄마가 지난주에 보내주신 스마트홈 세트가 생각났다. 도둑 방지용으로 집에 설치해두라고 하신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바로 기사를 불러 CCTV를 설치했다. 거실, 현관, 부엌에 각각 카메라 3대를 달았다. 핸드폰 앱까지 연동해 실시간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김민준이 저녁에 돌아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마스크팩을 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다. 서연아, 아직 안 갔네? 그는 손을 비비며 아첨하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갈비찜 했는데 좀 싸왔어. 거기 놔둬.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겼다. 사실은 CCTV 녹화 각도를 조절하고 있는 중이었다.
밤 12시 갑자기 움직임 감지 알림이 떴다. 클릭해보니 최 여사가 김민석을 데리고 거실로 몰래 들어와 있었다. 두 사람은 귀신처럼 내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김민석이 가방에서 엄마의 회사 명함을 꺼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엄마, 여기 주소 있어. 김민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내일 내가 가서 지켜보다가 강 사장님한테 말 걸 기회를 찾아볼게. 최 여사가 그의 등을 쳤다. 바보 같은 놈. 그냥 가면 소용없어. 내 형이 그랬어. 박서연 노트북에 회사 고객 자료가 들어있다고. 쟤 잠들면 가서 복사해와. 그걸로 협박하면 5억을 안 내놓겠어? 그럼 지분은요? 김민석이 손을 비비며 웃었다. 엄마가 형한테 박서연이랑 애부터 낳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300억의 절반을 가질 수 있다면서요. 뭘 그리 서둘러. 최 여사는 내 침실문 쪽을 힐끗 보았다. 일단 5억부터 받아서 내 카페부터 차려. 자리 잡으면 회사 일은 천천히 도모하면 돼. 내 형이 방금 그랬어. 박서연한테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며칠 구슬리면 다시 넘어올 거라고. 그때 김민준이 자기 방에서 나왔다.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요? 서연이가 알면 어쩔 건데? 최 여사가 그를 쏘아봤다. 내 마누라는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을 안 여는 돌멩이야. 한번 세게 나가지 않으면 돈을 내놓을 것 같아? 내 아빠가 예전에 어떻게 돈 때문에 죽었는지 잊었어? 우린 더는 가난하게 살 수 없어.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심해요. 고객 자료 함부로 유출하지 말고 돈 받으면 바로 삭제해요.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회사 고객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이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 변호사님께 전달했다.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이 정도면 그들을 빈손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은 바로 답장했다. 완벽합니다. 계속 녹화하세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김민준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밥도 두어 번 차려주었다. 그는 역시나 내가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했는지 매일 한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최 여사는 더했다. 매일같이 찾아와 김민석의 카페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김민준이 어릴 때 얼마나 불쌍했는지 떠들어댔다. 말끝마다 돈 이야기였다. 서연아, 최 여사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쓰레기 봉투에 껍질을 뱉었다. 내 엄마 회사 그렇게 크다는데 우리 민석이 부사장 같은 거 하나 시켜주면 안 될까? 일은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만 주면 되고. 나는 망설이는 척했다. 그건 엄마한테 여쭤봐야 해요. 회사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네가 엄마한테 말해야지. 최 여사가 내 손을 잡았다. 네가 딸인데 내 말을 안 듣겠어? 민석이가 부사장 되면 나중에 민준이도 도와줄 수 있고 다 너희 부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김민준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서연아. 그냥 내 부탁 하나 들어준다고 생각해줘. 엄마가 이 일 때문에 매일 잠도 못 주무셔.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말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엄마가 요즘 바쁘셔서 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최 여사는 즉시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두드렸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속이 깊어. 어미가 헛키운 게 아니었어. 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CCTV 영상을 켰다. 그 안에는 최 여사가 한 모든 말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김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아첨하는 모습은 마마보이라는 세 글자를 얼굴에 새겨놓은 듯했다. 밤에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박서연 씨, 김민준 씨가 몰래 당신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회사 앞에도 가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알고 있어요. 나는 핸드폰 속 CCTV 화면을 보았다. 김민준이 엄마 회사 사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미 경비팀에 그를 주시하라고 시켜두었다. 먼저 조치를 취할까요? 이 변호사님이 물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나는 화면 속에서 최 여사와 김민석이 기정사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닥거리는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짓을 모두 녹화하게 할 것이다. 그때 가서 한 번에 터트릴 참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CCTV 감도를 최고로 높였다. 이 연극을 시작한 이상 화려하게 끝내야 했다. 그들이 우리 집 300억 재산을 노린다고? 꿈 깨시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고 무엇이 자업자득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CCTV 영상을 보며 증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박서연 이사님, 시어머니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회사 로비에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강 사장님께 할 말이 있다며 피켓까지 들고 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최 여사가 정문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 앞에는 하드보드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재벌 며느리의 횡포, 가난한 시댁 식구 피말려 죽인다. 김민석과 몇몇 먼 친척들이 옆에 서서 이따금씩 구경꾼들을 향해 우는 소리를 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최 여사는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다. 제 며느리 박서연, 걔네 엄마는 1년에 300억을 벌면서 제 아들 카페 차릴 돈 5억도 안 빌려줘요. 저희 돈 1억도 떼어먹고 돌려주지도 않고요. 이건 저희를 죽이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 회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우리 회사 경비원들이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 오늘 강지에 못 만나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요? 나는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제가 박서연입니다. 무슨 일이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최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늑대처럼 눈이 빛나더니 내 옷을 찢을 듯 달려들었다. 이 나쁜 년 드디어 나타났구나. 빨리 내 엄마한테 5억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매일 와서 시위해서 너희 회사 장사 못하게 할 거야. 경비원들이 그녀를 떼어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달려온 경비팀장에게 소리쳤다. 또 난동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비원 2명이 최 여사를 옆으로 끌어냈다. 그녀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계속해서 욕을 퍼붓고 있었다. 박서연, 너 천벌 받을 거야. 내 엄마가 번 300억은 다 더러운 돈이야. 우리 김씨 집안은 굶어 죽더라도 너희랑 끝까지 싸울 거야. 김민석이 핸드폰을 내 얼굴에 들이댔다. 누나, 우리 엄마가 저러는 거 보고도 마음이 편해요? 고작 5억이잖아요. 누나 엄마가 명품 가방 하나 덜 사면 되는 돈인데 5억으로 명품 가방을 산다고?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인쇄된 이체 기록 한 뭉치를 꺼냈다. 그럼 이거부터 설명해 보시죠. 제가 시댁에 뒀던 비취보석 세트가 어떻게 중고시장에 나와 있죠? 구매자가 당신한테 이체한 200만 원, 당신 도박빚 갚는데 딱 맞았겠네요. 나는 이체 기록을 높이 들어 구경꾼들을 향해 흔들었다. 이건 김민석 씨가 지난달에 제 보석을 판 거래 기록입니다. 비치 팔찌는 우리 엄마가 주신 예물로 시가 8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200만 원에 팔아넘겼더군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5억을 달라고요? 군중 속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자기들이 보석 팔아서 도박빚 갚은 거였네. 저 집안 정말 탐욕스럽다. 300억 재산이 자기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김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자줏빛으로 변했다. 그는 기록을 빼앗아 찢으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막혔다. 헛소리 마. 그건 네가 팔아달라고 한 거잖아. 최 여사도 여전히 우겨댔다. 그래, 네가 비추 싫다고 우리 보고 처리해달라고 했잖아. 제가 처리해달라고요? 나는 핸드폰 속 사진을 켰다. 그 비취 보석 세트의 전체 감정서와
내가 그것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었다. 이건 작년 제 생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감정서에는 박서연 개인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당신들한테 팔아달라고 했다고요? 최 여사의 입이 벌어졌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자기 팔자가 기구하다며 울기 시작했다. 함께 왔던 친척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금슬금 인파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내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그렇게 급히 가실 거 없어요. 셋째 고모님. 나는 뚱뚱한 아주머니를 가리켰다. 고모님 목에 걸린 그 금목걸이, 제가 작년에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린 거 아닌가요? 어쩌다 고모님 목에가 있죠? 그리고 둘째 외삼촌. 댁에 있는 그 새 냉장고, 제가 김민준 씨 생활비로 준 돈으로 산 거 아니고요? 지목당한 친척들은 모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최 여사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자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흐느끼기만 했다. 최순자 여사님. 나는 그녀 앞에 쭈그려 앉았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위도 하셨고 망신도 당하셨네요. 이제 두 가지 길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당신 사람들 데리고 꺼지시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고 김민석 씨가 제 보석 훔쳐판 일까지 경찰서에 넘겨서 2년 정도 감옥에 보내든가. 그녀가 획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내가 감히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척했다. 김민석이 갑자기 푸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누나 보석 팔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엄마 좀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최 여사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김민석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몇몇 친척들도 서둘러 달려들어 최 여사를 부축해 데리고 나갔다. 그녀가 들고 있던 하드보드지는 바닥에 떨어져 바람에 멀리 날아갔다. 구경꾼들이 점차 흩어졌다. 어떤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가며 말했다. 아가씨, 저런 시댁은 빨리 이혼하는 게 상책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최 여사의 성격상 절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다. 이야기는 다 들었다. 이 변호사님 쪽은 준비 다 됐니? 준비됐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엄마 죄송해요. 괜히 골치 아프게 해드려서. 바보 같은 소리. 엄마는 웃으셨다. 이 정도 풍파가 뭐라고.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이거보다 10배는 더 힘든 일도 겪었어. 명심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들이 시끄럽게 굴면 우리도 상대해주면 돼. 마지막에 누가 지치는지 한번 보자고. 전화를 끊자 이 변호사님에게 메시지가 왔다. 김민준 씨가 방금 은행에 갔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정기예금을 해지하려다가 은행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제가 미리 은행에 연락해서 두 분의 공동 명의 계좌를 모두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나는 답장했다. 잘하셨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내일 바로 도장 찍게 할 겁니다. 이 전쟁에서 나는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이겨야 했다. 우리 집 재산을 탐내고 싶다면 먼저 자기 이빨이 얼마나 튼튼한지부터 확인해 봤어야지. 김민석이 회사 앞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한 다음 날, 나는 이 변호사님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그가 어젯밤 당신이 비워둔 아파트 창문을 뜯고 들어가 반나절 동안 집을 뒤졌습니다. 아마 고객 자료를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는 핸드폰 속 CCTV 재생화면을 보았다. 김민석이 내 책상 앞에서 핸드폰으로 한참 사진을 찍더니 마지막에는 USB 하나를 챙겨 귀신처럼 빠져나갔다. 그 USB는 내가 일부러 놓아둔 것이었다. 안에는 암호화된 가짜 정보만 가득했고 위치 추적 장치도 숨겨져 있었다. 지금 조치를 취할까요? 이 변호사님이 물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나는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위치 추적 장치를 보았다. 최종적으로는 도시 동쪽의 낡은 건물에서 멈췄다. 분명 구매자를 찾을 거야. 거래할 때 현장에서 덮쳐야지. 역시나 셋째 날 오후 위치 추적 장치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로 향했다. 나는 이 변호사님께 경호원 2명을 데리고 그리로 가달라고 부탁하고 나도 차를 몰아 뒤를 따랐다. 카페 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김민석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맞은편에는 짧은 머리를 한 남자가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고 있었다. 이 변호사님이 메시지를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경쟁사 부장입니다. 산업 스파이 짓을 전문으로 하는 놈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김민석은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이 안에는 강지혜 사장 회사 핵심 고객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대기업 고객만 해도 1년에 300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저한테 3억만 주시면 이 USB는 당신 겁니다. 짧은 머리 남자가 막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내가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다. 3억 원이라 김민석 씨 계산 한번 잘하시네. 길 건너편에서도 다 들리겠어요. 김민석은 놀라서 커피잔을 엎을 뻔했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길? 당신 배웅해 주러 왔지. 나는 문 앞에 경호원들에게 턱짓했다. 2분 다 경찰서로 모셔가세요. 산업기밀절도 혐의라고 전하고요. 경호원 2명이 막 움직이려던 순간 짧은 머리 남자가 갑자기 접이식 칼을 꺼냈고 김민석도 의자를 들어 나를 향해 휘둘렀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다. 다행히 경호원들의 반응이 빨라 순식간에 칼을 빼앗고 그들을 제압했다. 박서연, 네가 감히 날 속여? 김민석은 바닥에 짓눌린 채 카펫에 얼굴을 대고 소리쳤다. 그 USB 안의 자료는 가짜지? 일부러 함정을 판 거지? 나는 쭈그려 앉아 그의 뺨을 툭툭 쳤다. 누가 우리 엄마 고객 자료를 탐내라고 했어? 자료 훔칠 때는 이런 결과를 생각 못했나? 경찰이 도착해 사람들을 데려간 후 카페 사장이 달려와 하소연했다. 박 이사님, 이 테이블이 부서졌고 다른 손님들 계산서도 얼마죠? 나는 카드를 꺼냈다. 모든 손실은 제가 배상할게요. 추가로 50만 원 더 드릴 테니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카페 일을 처리하고 나니 이 변호사님이 말했다. 그 짧은 머리 남자는 이미 다 불었습니다. 김민석이 먼저 연락해서 내부 자료를 3억에 팔 수 있다고 했답니다. 지금 증거가 명백하니 최소 징역 3년은 나올 겁니다.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핸드폰이 최 여사의 전화로 불이 났다. 전화를 받자 그녀의 울음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했다. 박서연, 내 아들 풀어줘. 안 그러면 내가 강물에 뛰어들 거야. 너 보라고 죽어버릴 거야. 뛰어드세요. 나는 차 시트에 기댔다. 뛰어들기 전에 나한테 빚진 1억부터 갚고요. 안 그러면 저승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테니까. 이 독한 년. 최 여사는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석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네 엄마 회사에 가서 투신할 거야. 300억 재산으로 내 아들 목숨값 치르게 할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김민준이 최 여사를 데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나타났다. 최 여사는 이번에는 피켓 대신 이불 보따리를 들고 와 바닥에 드러누웠다. 민석이 안 구해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김민준은 붉어진 눈으로 내게 애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민석이 좀 도와줘. 걔 감옥 가면 인생 망하는 거야. 걔 인생이 망하는 건 걔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나는 계단 위에 팔짱을 끼고 섰다. 산업기밀 절도, 3억 원짜리 거래. 다른 사람이었으면 징역살이 단단히 하게 만들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해? 최 여사는 이불 보따리에서 약병 하나를 꺼내 입에 털어 넣으려 했다. 네가 동의 안 하면 나 지금 쥐약 먹을 거야. 나는 냉소하며 그녀가 쥐약을 삼키는 것을 지켜봤다. 그 약병은 내가 아는 것이었다. 그녀가 늘 먹던 혈압약이었다.
좋아요. 드세요. 다 드시면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시신 수습해 드릴게요.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약병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김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박서연, 꼭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걔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잔인하다고? 나는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냈다. 원금 1억, 2년치 이자 2,400만 원. 총 1억 2,400만 원. 지금 이 돈 갚으면 내가 이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선처받도록 도와달라고 할게. 안 그러면 김민석이 감옥에서 3년 꽉 채우고 나와서 이 1억 넘는 돈을 갚게 될 거야. 최 여사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시멘트 바닥에 쿵쿵 부딪혔다. 갚을게. 당장 갚을게.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우리 민석이 좀 풀어줘. 이제 와서 비는군요. 나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끈적한 손을 피했다. 3일 안에 내 계좌로 돈 입금하세요. 1원이라도 부족하면 소용없어요. 김민준이 재빨리 최 여사를 부축했다. 엄마, 가요. 돈 구하러 가요. 그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일지 않았다. 김민석이 자료를 훔칠 때 그들은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1억은 원래 그들이 내게 빚진 돈이었다. 지금은 단지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내는 것뿐이다. 밤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웃으셨다. 잘했어.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저런 사람들은 네가 한 걸음 물러서면 10걸음 들어와. 아예 아프게 때려줘야 정신을 차리지. 근데 그들이 어디서 1억을 구하죠. 나는 조금 걱정되었다. 또 사채라도 쓰는 거 아니에요? 쓰면 더 좋지. 엄마는 전화기 저편에서 냉소하셨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그들을 짓누를 테니. 그래야 나중에 다시는 널 귀찮게 안 하지. 넌 그냥 돈이나 받아.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전화를 끊고 창밖에 달을 보았다.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졌다. 김민석이 감옥에 들어가면 최소 3년은 조용할 것이다. 그 1억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디서 구하든 갚기만 한다면 나는 잠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잠시뿐이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려면 해가 서쪽에서 떠야 할 것이다. 늑대를 상대할 때는 절대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니까. 이혼 재판 날 최 여사는 일부러 낡아서 색이 바랜 속옷을 입고 나타났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한 사람처럼 김민주는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주먹은 굳게 쥐고 있었다. 판사가 양측의 이혼 동의 여부를 묻자마자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다. 동의 못해요. 이혼하고 싶으면 그 혼수 아파트를 우리한테 줘야 해요. 그리고 걔네 엄마 회사 지분도 적어도 절반은 우리한테 줘야죠. 반대합니다. 이 변호사님이 일어섰다. 원고 박서연 씨 명의의 아파트는 모친인 강지혜 여사께서 혼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여 공증까지 마친 박서연 씨의 개인 재산입니다. 피고 김민준 씨와는 무관합니다. 강지혜 여사의 회사 지분은 더더욱 피고와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공증, 다 가짜겠지. 최 여사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저 집은 우리가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 집, 우리 민준이도 2년이나 살았는데 왜 공동재산이 아니야? 난 몰라. 무조건 우리한테 줘야 해. 그때 김민준도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서연아, 우리가 부부였잖아.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 거야? 그 아파트 적어도 10억은 하잖아. 나한테 5억 주고 네 엄마한테 위자료로 5억 더 달라고 해.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할게. 안 그러면 나 이혼동의 못해. 5억에 5억?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이거부터 보시죠. 왜? 첫 번째 서류는 혼전 재산 공증서였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판사가 회람한 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두 번째 서류는 김민준이 몰래 내 월급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매달 최 여사 계좌로 150만 원씩
2년 동안 600만 원을 이체했다. 세 번째 서류는 그가 내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기록이었다. 총 400만 원을 썼고 전부 김민석의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김민준 씨, 나는 그의 눈을 쏘아봤다. 당신은 내 월급을 빼돌리고 내 신용카드를 썼어요. 이 돈들을 합치면 6천만 원이에요. 법적으로 당신은 배액 배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파트를 달라고요?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 여사는 거래 내역서를 빼앗아 찢으려 했다. 이건 가짜야. 너희가 위조한 거라고.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데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위조 여부는 은행에서 증명해 줄 겁니다. 이 변호사님은 USB를 꺼냈다. 김민준 씨가 은행에서 돈을 이체할 때의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생할까요? 최 여사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눈이 동그래졌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피고 측 법정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소란을 피울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 후의 재판은 그야말로 나의 증거 발표회가 되었다. 나는 최 여사가 김민준에게 고객 자료를 훔치라고 사주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김민석이 내 비취 보석을 판거래 기록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우리 엄마에게 투자를 유도할지 상의하는 CCTV 영상까지 하이라이트로 편집해서 보여주었다. 판사님, 보십시오. 나는 영상 속의 최 여사를 가리켰다. 그녀는 먼저 5억을 받고 그 후에 회사를 천천히 도모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빌리기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No. 최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아니야, 제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김민준이 갑자기 푸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 돈을 빼돌리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늦었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내 월급 통장에 손을 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끝났어.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할 때 최 여사는 이미 서 있지도 못했다. 김민준에게 온전히 기대고 있었.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박서연과 피고 김민준의 이혼을 허가한다. 원고의 혼전 재산은 박서연 개인 소유로 한다. 피고 김민준이 빼돌린 재산 6천만 원은 30일 내에 원고에게 배액인 1억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고 김민준과 그 가족이 원고에게 진 빚 1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이 400만 원을 3개월 내에 상환해야 한다. 피고의 나머지 소송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뭐라고? 최 여사가 소리쳤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고 1억 2천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말도 안 돼. 항소할 거야. 항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부러 그들을 힐끗 보았다. 저희 증거는 완벽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법원을 나서자 김민준이 갑자기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그 1억 2천만 원 우린 절대 못 갚아. 못 갚는다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당신들이 내 골드바 훔치고 내 신용카드 긁을 때는 못 갚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나?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져가는 우리 차를 보며 갑자기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런 쓸모없는 아들을 낳아서 여자 하나 잡지 못하게 했을까? 300억 재산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다니. 나이. 김민주는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어떤 사람은 쌤통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탐욕이 과하면 뱀도 코끼리를 삼키려 한다고 했다. 나는 차에 앉아 뒤로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다. 마음이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다. 이 변호사님은 그들이 분명 돈을 갚지 못할 것이고 그때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그들의 낡은 집은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아마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테니 빚의 일부를 갚는 데 쓰일 거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나는 의자에 기댔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조용한 삶이었으니까.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시고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주셨다. 어떻게 순조롭게 끝났니? 순조로웠어요. 나는 판결문을 건네드렸다. 빈손으로 쫓겨났고 저한테 1억 2천만 원도 갚아야 해요. 아우. 엄마는 다 읽으시고는 판결문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다. 잘했어. 그렇게 판결이 나야지. 우리 집 돈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저녁을 먹을 때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사실 내가 예전에 김민준에 대해 알아봤었어. 밖에서 빚도 꽤 있고 동생이랑 같이 사기도 쳤었더군. 네가 그때 걔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않았어도. 엄마, 그만해요. 나는 생선 조각을 집어 엄마에게 드렸다. 예전엔 제가 눈이 삐었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지. 그것도 좋아. 앞으로 사람 만날 때는 눈 똑바로 떠.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은 돼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달을 보았다.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 김민준과 최 여사는 신발 밑에 붙은 진흙 같은 존재였다. 이제 드디어 털어냈다. 앞으로의 길은 내가 직접 걸어갈 것이다. 굳건하고 밝게. 김민석이 감옥에 들어간 지 사흘째 나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최 여사의 귀신 오는 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 이 천벌 받으려나. 당장 내 아들 풀어내. 안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내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나는 핸드폰을 귀에서 멀리 떼었다. 그녀가 실컷 울부짖고 나서야 말했다. 풀어달라고요? 좋아요. 먼저 제 보석 훔쳐판 돈 8천만 원 갚고 저한테 빚진 1억이 400만 원도 이자까지 다 갚으세요. 총 2억 400만 원. 1원도 깎아줄 수 없어요. 내가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어. 최 여사가 소리쳤다. 민준아, 너 빨리 내 마누라한테 말 좀 해봐. 전화기 저편에서 김민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일단 민석이부터 풀어주면 안 될까? 돈은 우리가 천천히 갚을게. No. 천천히 갚는다고? 당신들 다음 생까지 갚아도 다 못 갚아.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약간의 난처함이 묻어 있었다. 박서연 씨, 김민준 씨네가 김민석 씨를 빼내려고 사채업자에게 1억을 빌렸답니다. 지금 그들이 빚독촉을 하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나는 서류를 뒤적였다. 그들이 스스로 빌린 돈이니 스스로 갚아야죠. 문제는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사채업자들이 방금 저에게 전화해서 오늘 밤까지 김민석 씨가 나오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 회사에 가서 페인트를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요즘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셨다. 만약 이들이 일을 망치면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가라고 하세요. 나는 냉소했다. 이미 경비팀의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어요.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사채업자들이 우리 엄마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들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거예요. 전화를 끊고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기사님께 부탁해 엄마 회사로 향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팔에 문신을 한 남자 몇 명이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빨간 페인트통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음침했다. 경비팀장이 나를 보고는 재빨리 달려왔다. 이사님,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과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그 남자들을 연행해 갔다. 막 건물로 올라가려는데
김민준이 최 여사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최 여사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마치 진흙탕에서 막 기어나온 사람 같았다. 박서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최 여사가 달려들어 내 다리를 붙잡았다. 그 1억 사채가 이자가 붙어서 벌써 3억이 됐어. 그들이 돈 안 갚으면 민준이 다리 하나를 자르겠대. 걔 다리를 자른다고? 나는 그녀의 손을 걷어찼다. 그것도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잖아. 누가 사채를 쓰라고 했어? 김민준이 푸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모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도와줘. 그 3억만 갚아주면 앞으로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을게. 응? 3억? 나는 웃음이 터졌다. 당신들 집, 그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그것도 벌써 담보로 잡혔겠지.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민주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낡은 집은 이미 사채업자한테 넘어갔어. 아직 2억이나 더 빚졌어. 서연아, 제발. 나한테 우리가 어쩌고 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들이 내 골드바 훔치고 내 보석 팔아넘기고 우리 엄마 회사까지 노렸던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어떤 정도 남아있지 않아.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등 뒤로 최 여사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박서연, 너 천벌받을 거야. 우리가 죽더라도 너를 끌고 같이 죽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시댁에서는 정말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드디어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일주일 후 친구 결혼식에 가던 중 한 낡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가 김민준이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뒤져먹는 것을 보았다. 몸에 걸친 옷은 여러 군데가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미친 사람처럼 길게 자라 있었다. 나는 기사님께 차를 세우라고 하고 창문을 내린 후 그를 불렀다.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자 눈을 피하며 도망치려 했다. 내가 그를 불러 세웠다. 어머니는? 엄마는 다리 밑에서 지내. 김민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 같았다. 사채업자들이 집을 뺏어갔어. 친척들도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민석 씨는? 아직 안에 있어. 김민준은 바닥에 쭈그려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벌금 5천만 원을 내야 나온다고 하는데 우린 그 돈이 없어.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일지 않았다. 오직 복수를 성공했다는 통쾌함만이 가득했다. 다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야. 나는 기사님께 차를 출발시키라고 했다.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 차가 멀리 떠나고도 나는 백미러로 김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버려진 개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 최 여사가 갑자기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공중전화 번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 같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로 잘못했어. 제발 밥 사 먹을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And death. 돈을 빌려달라고? 나는 그녀가 하찮게 여겼던 그 우유 2박스가 생각났다. 그 우유 2박스가 너무 초라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배가 고프신가 보네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최 여사는 울며 말했다. 그 우유, 내가 잘못했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서연아, 제발 그냥 불쌍하게 여겨줘. 내가 당신을 불쌍하게 여기면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나는 냉소했다. 당신들이 내 물건 훔치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릴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최순자 여사님, 이건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무릎으로라도 기어서 끝까지 가셔야죠.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보름이 지났다. 이 변호사님이 내게 소식 하나를 전해왔다. 최 여사가 김민준에게 먹을 것을 사주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치다가
경비원에게 잡혔다고 했다. 나이가 많고 몸이 좋지 않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김민준이 그녀를 보러 병원에 갔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병원 앞에서 붙잡혀 다리 한쪽이 부러졌다고 했다. 지금 김민준 씨는 병원에 누워 있고 최 여사님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이 변호사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다 그들이 받아야 할 죗값이죠. 이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김민준 씨 쪽에서도 도장을 찍었고요. 당신만 찍으면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는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그 순간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지긋지긋한 소동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엄마는 이 사실을 아시고는 특별히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셨다. 웃으며 말씀하셨다. 진작에 이혼했어야지. 그런 집안은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언젠가 발목 잡혀. 네, 나는 음식을 한 입 먹었다. 엄마, 고마워요. 그때 우유 2박스만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직도 바보처럼 그들에게 속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보 같은 딸. 엄마가 너보다 쓴 소금을 더 많이 먹었어. 엄마는 내게 국을 한 그릇 떠주셨다. 앞으로는 눈 똑바로 뜨고 너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밝은 햇살을 보았다. 마음속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시댁이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소문이 퍼진 후 나는 그 멀고 먼 친척들이 알아서 멀리할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이번 주에는 단체로 나를 찾아왔다. 그날 내가 막 회사에 도착했을 때 안내데스크에서 시댁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앞장선 사람은 셋째 고모님이었다. 지난번 엄마 회사 앞에서 가장 시끄럽게 울던 그 뚱뚱한 아주머니. 서연아, 드디어 만났네. 셋째 고모님은 다가오자마자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내가 뒤로 피하자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나는 그들 5명을 보았다. 모두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빈 바구니만 들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무슨 일이시죠? 둘째, 외삼촌이 손을 비비며 웃었다. 듣자 하니 내 엄마 회사에서 요즘 사람을 뽑는다던데 내 사촌 동생 경비원으로라도 좀 써주면 안 될까? 걔 힘이 장사거든. 셋째 고모님도 거들었다. 우리 딸도 있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너희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 딱이잖아. 월급은 많이 안 줘도 돼. 300만 원만 주면 돼. 내가 말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먼 친척 언니가 끼어들었다. 언니, 나는 재무팀에 들어가고 싶어. 나 수학 잘하거든. 돈 관리는 내가 확실해. 나는 팔짱을 끼고 안내데스크에 기댄 채 그들이 마치 우리 엄마 회사를 자기네 것인 양직책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들이 조용해지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우리 엄마 회사 앞에서 박서연은 너무 악독하다고 소리치고 강씨 집안이 번 돈은 다 더러운 돈이라고 외친 게 누구였는지 다들 잊으셨나 봐요? 셋째 고모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내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하나 틀었다. 그날 그들이 회사 앞에서 전리품을 나누던 대화 내용이었다. 녹음 속에서 셋째 고모님이 말했다. 5억 받으면 나는 5천만 원 떼서 우리 영감 금반지 하나 사줘야지. 둘째, 외삼촌이 말을 받았다. 나는 최소 8천만 원은 받아야 해. 우리 아들 장가갈 돈이 필요하거든. 친척 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비취 보석 팔아서 200만 원 벌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300만 원 떼서 가방 사라고 했어. 녹음이 끝나자 로비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셋째 고모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내 핸드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 너 언제 녹음한 거야? 모르게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들이 내가 도둑맞은 보석 판돈으로 잔치를 벌일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둘째 외삼촌이 여전히 우겨댔다. 그건 김민석이 준 거지 우리가 뺏은 게 아니잖아. 김민석이 판 건 제 예물이에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비취 보석 세트 시가 8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200만 원의 헐값에 팔아넘겼고 당신들은 그걸 또 나눠 가졌죠. 이게 공범이 아니면 뭐예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누가 옳은지 따져볼까요? 그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셋째 고모님의 뚱뚱한 얼굴이 파르르 떨렸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네가 어른스럽게 우리랑 따지지 마. 따지지 말라고요? 나는 그들을 쳐다봤다. 당신들이 최 여사 편들어서 나를 욕할 때는 왜 따지지 말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우리 엄마 회사가 돈 버는 거 아니까 일자리 달라고 찾아오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친척 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집이 가난해서. 가난하다고? 나는 웃었다. 가난하면 남의 물건을 뺏어도 되고 가난하면 악당 편들어서 착한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회사 자리는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뽑는 곳이지 배은망덕한 무리를 뽑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경비팀장을 향해 소리쳤다. 이분들 내보내세요. 앞으로 또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경비원이 한 걸음 다가서자 셋째 고모님 일행은 겁을 먹고 돌아서서 도망쳤다. 바닥에 떨어뜨린 빈 바구니도 챙기지 못하고 그들이 허둥지둥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안내데스크 직원이 램부주 웃음을 터뜨렸다.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나 오후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내 셋째 고모님이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 네가 자기 체면을 안 세워줬다고 마을에 가서 네가 불효녀라고 소문낼 거래. 가라고 하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미 그 녹음 파일 동네 이장님께 보내드렸어요. 돈도 좀 보내드리면서 마을 방송으로 몇 번 틀어달라고 부탁했고요. 엄마는 전화기 저편에서 웃음을 터뜨리셨다. 잘했네. 참, 이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김민준이 사람 시켜서 이혼 문제로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대. 네가 재산 절반만 나눠주면 바로 도장 찍겠다고. 재산 절반?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재산을 요구해요? 집은 우리 엄마가 사주셨고 예금은 내가 번 돈인데 그 사람은 빚더미 말고는 뭘 가져왔다고요? 이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도장 찍고 싶으면 빈손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법원 출두 통지서나 기다리라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의 햇살을 보았다.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졌다. 이 하찮은 광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큰 파도는 일으킬 수 없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레드 와인까지 따라주셨다. 그 썩은 인연들을 완전히 끊어낸 걸 축하하며 나는 잔을 들어 엄마와 부딪혔다. 고마워요, 엄마. 그때 엄마가 우유 2박스만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바보 같은 딸. 길은 스스로 걷는 거야.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눈 똑바로 뜨고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아. 나는 와인잔을 보았다. 창밖에 수많은 불빛이 비쳤다.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양보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강경하게 맞서 싸워야만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다. 이익만 쫓던 그 친척들은 그저 이익의 눈먼 파리떼에 불과했다. 쫓아내니 세상이 조용해졌다. 막 대형 계약을 하나 체결했는데 안내데스크에서 또 문을 두드렸다.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았다. 이사님, 시어머니께서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친척들 없이 혼자 오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계시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향했다. 멀리서 최 여사가 회사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입고 있는 옷은 지난번의 그 낡은 소목 그대로였다. 왼쪽 바지가랑이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정말로 부러진 것이었다. 지금은 반질반질하게 다른 나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일어나려 애쓰다가 푸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넘어졌다. 서연아, 서연아. 최 여사는 기어가다시피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손등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 제발, 우리 집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3억 안 갚으면 민석이 팔을 자르겠대. 주변 직원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슬쩍 이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소파에 부축해 앉히고 경비원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3억이라고요? 나는 그녀를 쏘아봤다. 언제 사채를 쓰신 거예요? 그게 민석이 빼내려고. 최 여사는 찻잔을 든 손을 심하게 떨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장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빌렸는데 이자가 그렇게 불어서 3억이 될 줄은 몰랐지. 그녀는 갑자기 푸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쿵쿵 찧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우리가 탐욕스러웠고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어. 제발 네가 민준이랑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네 엄마한테 3억만 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나중에 꼭 갚을게. 3억?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터질 뻔했다. 최 여사님, 혹시 맞아서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3억이면 300만 원짜리 빚을 100번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불가능해? 그녀가 획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내 엄마는 1년에 300억을 버는데 그깟 돈 좀 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해? 그냥 걔한테 밥 줬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네가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민준이 너랑 재결합시킬게. 걔가 너한테 평생 노예처럼 살게 할게. 재결합? 나는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느긋하게 손톱을 닦았다. 제가 당신들 도와서 돈 훔치고 재산 빼돌리는 남자를 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매일 우리 집 돈이나 노리는 짐덩어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갑자기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내 집 돈을 탐내는 게 아니었는데, 민준이한테 내 골드바 훔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민석이한테 내 보석 팔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 엄마한테 가서 머리 밟고 사죄할게. 그분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 엄마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티슈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엄마는 요즘 회사 확장 때문에 바쁘셔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시간 없으세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를 도와줄 건데? 최 여사가 내 손목을 잡았다. 손톱이 거의 내 살을 파고들었다. 내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머리까지 조아렸는데 아직도 뭘 더 원해? 우리 온 가족이 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죽으려는 건 당신들 스스로잖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다리를 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 300억 재산을 노릴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5억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때는 김민석이 고객 자료를 훔치러 갈 거라고 생각 못했냐고요? 나는 경비원을 향해 말했다. 문 앞에 있는 우유 2박스 안으로 가져오세요. 지난주에 엄마 회사에서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한 수입 우유였다. 박스에는 회사 로고까지 인쇄되어 있었다. 경비원이 금세 2박스를 가져와 최 여사 앞에 놓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최 여사는 우유 박스를 쳐다보며 눈에 의혹을 띄었다. 나는 그녀 앞에 쭈그려 앉아 우유 박스를 툭툭 쳤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기억나세요? 처음 당신 집에 갔을 때 우리 엄마가 우유 2박스를 가져가라고 하셨죠. 그때 당신은 초라하다고 박스를 내던지고 저를 짠순이라고 욕했잖아요. 나는 박스의 로고를 가리켰다. 이 우유,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한 박스에 5만 원. 당신은 늘 우리 집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했죠? 지금 제가 이 우유 2박스를 당신에게 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박스를 밀었다. 이게 당신한테 딱 어울려요. 3억은 당신한테 가당키나 해요? 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자줏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우유 박스를 들어 나에게 던지려 했지만 힘을 너무 쓰는 바람에 부러진 다리가 당겨져 악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속옷을 적셨다. 가져가세요. 나는 일어나 치마를 정리했다. 그래도 칼슘 보충에는 좋잖아요. 그 부러진 다리 빨리 낫게. 아, 아니지. 당신 같은 사람은 다리 부러진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박서연, 내 조상 낯짝에 똥칠할 년. 최 여사는 바닥에 엎드려 미친 개처럼 욕을 퍼부었다. 나 안 도와주겠다. 이거지? 나 지금 당장 내 회사에서 죽어버릴 거야. 내 엄마 300억짜리 사업, 내가 망쳐버릴 거라고. 그녀는 정말로 기둥에 머리를 박으려 했지만 경비원이 재빨리 막아섰다. 나는 그녀가 난동 부리는 모습을 보며 갑자기 우스워졌다. 주세요. 나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 우유 2박스 저 여자한테 쥐어주고 빨리 내보내세요. 또 회사에서 소란 피우면 구급차 불러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고요. 경비원이 최 여사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욕을 퍼부으며 손에는 그 우유 2박스를 마치 마지막 구명더처처럼 꽉 쥐고 있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Now. 그럼 귀신이 될 준비나 하세요. 나는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가 절뚝거리며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막 자리에 앉아 이 변호사님에게 메시지가 왔다. 김민준 씨가 방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다고, 당신 어머니가 사주신 아파트를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고소하라고 하세요. 그가 골드바 훔치고 예금 빼돌린 증거들 다 준비해 주시고요. 판사가 과연 그 도둑놈 편을 들지, 저 같은 피해자 편을 들지 한번 보자고요. 창밖에 햇살이 좋았다. 책상 위 계약서에 비쳐 금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어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들과 씨름하느니 빨리 치워버려야 더 중요한 것을 놓을 자리가 생기는 법이다. 회사 아래층 카페에 막 자리를 잡았을 때 김민준이 절뚝거리며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색이 바랜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다리에는 시멘트 자국이 묻어 있었다. 한쪽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분명 공사장에서 다친 모양이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이 빛났다. 마치 구명더처를 잡은 사람처럼 달려오다가 하마터면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서연아. 그가 내 앞에 달려들었다.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역겨워 인상이 찌푸려졌다. 나 좀 도와줘. 나 정말 더는 못 살겠어. 나는 뒤로 몸을 기댔다. 여기요, 세 잔으로 바꿔주세요. 고마워요. 김민준이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가득했다. 나 공사장에서 잘렸어. 사장이 내가 철근 훔쳐서 팔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누명이야. 우리 엄마는 채권자들한테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있고 민석이는 아직 감옥에 있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나는 손을 빼내 물티슈로 닦았다. 철근을 훔쳤는지 아닌지는 당신 스스로가 잘 알겠죠. 당신 어머니가 맞은 건 김민석 씨를 빼내려고 사체를 썼기 때문이지 저랑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너랑 상관이 없어? 김민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네가 그때 5억만 내줬어도 내 동생이 자료를 훔쳤겠어? 우리 엄마가 사체를 썼겠냐고?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됐겠냐고? 5억?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안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걱정 마. 박서연 엄마 고객 자료만 손에 넣으면 걔가 5억 안 줘도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어.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뒤로 피하자 그는 허공을 덮치고는 바닥에 세게 넘어졌다. 붕대가 풀리면서 피가 배어 나왔다. 김민준 씨, 기억력 한번 정말 나쁘시네요. 나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고객 자료 훔치는데 동의한 건 당신이었어요. 당신 어머니 도와서 내 예물을 빼돌린 것도 당신이고요.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나한테 떠넘기려고요? 옆에서 누군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부끄럽고 급한 마음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가리려 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찍으면 어쩔 건데요? 나는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 남자는 제 골드바를 훔쳐서 시어머니에게 주고 동생 도와서 제 8천만 원짜리 비취 보석을 팔아 도박 빚을 갚게 하고 자기 엄마를 사주해서 우리 엄마 회사에 가서 난동을 부리게 했어요. 이제 와서 자기가 다리 부러지고 직장에서 잘리니까 저를 탓하고 있네요. 군중 속에서 즉시 손가락질이 시작되었다. 저런 남자는 당해도 싸. 정말 인간도 아니네. 아가씨가 저런 사람이랑 안 살게 돼서 다행이다. 김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갑자기 푸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자기 뺨을 짝짝 때렸다. 뺨이 붉게 부어올랐다.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당장 우리 엄마랑 연 끊을게. 네 엄마한테 가서 평생 노예처럼 살면서 너한테 빚진 돈 다 갚을게. 갚는다고? 어떻게? 나는 쭈그려 앉아 그의 눈을 보았다. 당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나한테 빚진 골드바 1천만 원, 보석 8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1억이 넘어. 먹고 마시지도 않고 3년을 모아야 하는데 내가 당신을 믿을 것 같아? 나 투잡 뛸게. 김민주는 급해서 눈물까지 흘렸다. 배달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뭐든지 할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용서? 나는 가방에서 이혼 판결문 사본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법원에서도 당신 빈손으로 나가라고 판결했어. 이건 당신이 재산 빼돌린 증거고 이건 당신 엄마가 당신한테 자료 훔치라고 사주한 녹음이야. 내가 다시 한번 읽어줄까? 김민주는 판결문을 잡았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김민준, 길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야. 당신이 당신 엄마 도와서 나를 계산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야지. 서연아. 그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내 다리를 붙잡았다.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내 엄마 3억이나 있는데 우리 집 좀 도와주면 어때? 그냥 덕 쌓는 셈치고 덕을 쌓는다고? 나는 그를 발로 걷어찼다. 그는 원래 다리를 다친 상태라 그대로 멀리 굴러갔다. 우리 엄마가 번 300억은 나를 위해 쓰는 돈이지 당신들 같은 배은망덕한 놈들 구덩이 메워주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당신 엄마 다리 부러진 건 사채 쓴 죗값이고 당신 팔 부러진 건 철근 훔친 죗값이야. 당신 동생 감옥 간 건 고객 자료 훔친 죗값이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더더욱 우리 집에 기생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때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김민준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박서연, 너 천벌 받을 거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마치 성가신목이 한 마리를 밟아 죽인 것 같았다. 내 감정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이사님, 방금 정말 속 시원했어요. 저런 사람은 그렇게 대해야 해요. 동정할 가치도 없어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참, 이 변호사님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댁 낡은 집, 경매에 넘어갔어요? 네, 2억에 팔렸습니다. 사채 일부 갚고 아직 2억 넘게 빚이 남았다고 합니다. 비서가 서류를 뒤적였다. 채권자들이 이달 말까지 돈 안 갚으면
김민준 씨가 일하는 공사장에 찾아가겠다고 했답니다. And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일정표를 펼쳤다. 오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이런 일로 업무에 영향 주지 않도록. 하지만 김민주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피켓을 들고 정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서연, 내가 잘못했어. 제발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그의 팔의 상처는 처리하지 않아 붉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겨 보기 흉했다. 많은 동료들이 지나가며 손가락질했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경비원에게 그를 치우라고 했다. 김민주는 듣지 못한 척 꼿꼿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누가 끌어내려 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서연, 네가 동의 안 하면 나 여기서 무릎 꿇고 죽을 거야. 그는 목청껏 소리쳐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김민준 씨,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거의 다 죽어가.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흘러내렸다. 의사가 수술 안 하면 다리 잘라야 한대. 나한테 3천만 원만 빌려줘. 딱 3천만 원만. 내가 차용증 쓸게. 평생 당신한테 노예처럼 살게. 3천만 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5억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당신 동생이 내 보석 팔아넘길 때는 죗값을 치를 거라고 생각 못했냐고요? 김민준, 그 3천만 원 내가 물에 던져버릴지언정 당신들한테 1원도 줄 생각 없어.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김민준이 등 뒤에서 통곡했다. 박서연, 너 천벌 받을 거야. 네 엄마가 번 그 더러운 돈 언젠가는 다 망할 거야. 그 말이 나를 완전히 격분시켰다. 나는 돌아서서 그에게 다가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우리 엄마가 번 돈은 1원 하나까지 다 깨끗해. 엄마는 20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희망학교도 2곳이나 지었어. 당신 같은 도둑놈, 사기꾼이 감히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어?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냈다. 엄마의 자선활동 보도와 증서들이었다. 똑똑히 봐. 이게 진짜 덕을 쌓는 거야. 당신들 집처럼 남의 돈이나 계산하는 것과는 달라. 지금 죗값을 치르는 건 순전히 자업자득이야. 주변 사람들이 김민준을 보는 눈초리가 더욱 경멸적으로 변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생수병을 던지기까지 했다. 김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다. 경비원들이 그 틈을 타 그를 끌고 나갔다.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찢어진 헝겊 인형처럼 차에 실려갔다. 나는 텅 빈 문 앞을 보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소동도 이제 끝이 나야 했다. 밤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잘했어. 저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걔가 조금이라도 줏대가 있다면 스스로 방법을 찾았겠지. 저렇게 죽자고 매달리지는 않았을 거야. 네, 나는 소파에 기댔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그 희망학교들 한번 보러 가요. 바람도 쐴 겸. 좋지. 엄마는 전화기 저편에서 웃으셨다. 가서 봐. 돈을 제대로 된 곳에 쓰는 게 저런 썩은 인연들과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전화를 끊고 창밖의 별들을 보았다. 갑자기 더없이 가벼워졌다. 김민준이든 최 여사든 다시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비참함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